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체벌은 부모의 어느 정도의 권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여기 들어보시고 좀 들어주시네요. 반대하시는 분. 절대로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체벌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솔직해지더라고요. 이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니다. 사랑의 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감정적인 거지 체벌은 아니다. 어떤 제재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 휴대전화 압수야. 너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오지 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체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 물리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등짝 때리는 건 체벌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때리잖아요. 잠깐만 등짝은 등짝은 아니 그게 이제 신체적 접촉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경우에도 다 신체 접촉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어른의 지침을 듣는 순간 약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에 하루 종일 있기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또 뭐 체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그게 뭔가 통제가 안 되거나 이 아이와 대화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갔을 경우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치,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때린다는 네, 때린다는 게 그러니까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저는 체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벌을 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0년대 정도에 태어난 사람까지는 체벌에 더 많이 노출됐을 거예요. 지금 한 3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는. 요즘은 이제 막 애가 울기만 해도 체벌을 안 해서 저런 거야 그러고 막 다 체벌로 다 인과관계를 몰아붙여요. 자, 그러면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지금 보면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앵그리하죠. 뭐 운전도 막 격하게 하고 막 예의도 없고 막 자기의 권력을 가졌다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체벌이 사람의 도덕성을 키워준다면 이런 기성세대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나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대한민국 너무 좋아. 너희들 왜 그렇게 좋은 나라 됐어? 그러면 우리 다 맞았어.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그렇게 길들여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용인되어 왔을 뿐이에요. 우리 김정은 씨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든 폭력의 현장에서 맞을 짓 했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 때린 거 아니겠느냐. 너가 맞을 짓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정서를 우리 밑에 깔아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왕따에 관한 이야기죠. 왕따의 핵심이 뭡니까? 집단이 소수를 린치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집단이 소수의 린치를 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너가 크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교육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모 교육기관에서 왕따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 왕따 예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나를 험담하면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아하. 그게 그냥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육아서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대한민국 육아서를 쫙 펼쳐보면 자녀가 왕따 당하지 않는 법 그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옷을 좀 이상하게 입으면 친구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어. 너가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못 언어를 사용을 하면 누군가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육아서에 나와가지고 사회성을 길러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성이 좋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막 떠올릴 수가 있어요. 사회성이 좋은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 인격이 좀 좋으신 분들.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거를 본인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해내리세요? 저 사람 인간관계 좋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잘 이렇게 갈등 없이 풀어나가려는 성격? 원만한 성격. 네네. 원만한 성격. 근데 좀 노골적이지만 원래부터 돈 많고
외모 끝장나고 그다음에 지위가 높으면 옆에는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야, 사회성이 좋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만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사람 옆에 안 붙어요. 친구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성이 과연 없는 사람인가?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야, 또 높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세술을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옆에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가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딱 가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이 교육이 좀 잘못되고 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그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할 수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내 아이가 나도 모르게 무슨 뭐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정보를 무슨 테러리스트한테 팔아 넘겼나 뭐 엄청난 내가 모르는 짓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아이가 쉬는 시간에 책만 봐요 라고 딱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쉬는 시간에 책만 보는데 쟤네 책만 본다고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너 왜 친구 없어?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내야지. 그게 학교지. 저 아이한테 야 너 그러면 누군가한테 왕따 당한다. 그 말하는 게 선생님입니까? 라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말을 못했지만 야 이게 우리가 이 왕따를 얼마나 예방법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왕따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밖에 뛰어놀면 그 교실에 왕따가 사라지느냐? 아니겠죠. 뭔가 또 어떤 약자를 찾아내서 왕따 당할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성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왜곡되어서 의미가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회성인 거예요. 어떤 의미로 따져보면 내가 돈 많고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나 어깨를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야 너희들 왜 얘를 왕따를 시켜? 나는 저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인간관계인 거죠. 또 이제 이런 논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정의로운 복수. 이런 것에 대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절대 악일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나빠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차원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딱 가보면 강자가 약자에게만 그걸 행동을 해요. 자, 데이트 폭력을 봅시다. 어떤 데이트 폭력에서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한다고요. 뭐 여성도 화가 나면 뭐 카톡을 해요. 뭐가라는 소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성이 그 여성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즉 사적 복수가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사적 복수라는 것은 마치 얼핏 들어보면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일반적인 폭력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허용을 했을 때 특정한 약자들은 늘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인류의 3대 차별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을 통해 가지고 차별이라는 정서가 나한테 어떻게 문법화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합리화되는 차별이 계층차별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부 안 해가지고 저 일자리 간 거 지 탓인데 쥐가 그런 대우받고 사는 거지. 그게 뭐 차별인데? 왜 차별인데? 계층차별이라는 건 가장 다르게 정당화되는 어떤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정서의 씨앗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하나의 이미지로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어떤 상태일 때 어떤 가치라는 것을 단번에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상, 어떤 남자가 상태,
데이트를 하는데 10원짜리 하나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돈 계산 돈 10원짜리 송금해. 그러면 그거는 그냥 10원짜리까지 송금을 요구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 상태는. 하지만 우리는 뒤에 어떤 가치가 있죠. 아, 뭐 좀 쪼잔하다, 통이 안 크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뭔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게 마냥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검은색 구두에 흰색 양말을 저렇게 올려 신는 것에 대해서 뭐 요즘은 뭐 어떤 사람은 또 패션이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기시 되어 왔던 이미지. 패션 테러리스트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패션이 무슨 인류에 해악을 끼치 그냥 저 자체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계속 젊은 세대 옷을 가지고 시비를 걸죠.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왜 그렇게 입어?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반론격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 너희 기성세대들 옷 입는 꼬라지들 봐. 그러면서 꼰대 패션, 뭐 와이셔츠 안에 러닝을 비치면 안 된다, 보이면 안 된다, 뭐 이상한 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런 스타일 입으면 쟤는 저런 조합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겠지만 실제로는 패션 테러리스트래.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단어가 저 안에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살다 보면 나는 어떤 이미지에 굉장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녀시대고 트와이스죠? 트와이스죠. 혹시 이름 다 아세요? 우리 김재우 씨는? 제가 관심 분야가 아니어서 수영, 티파니, 효연, 태연, 서연, 유리는 제 아내 이름인데. 제가 우리 고모, 이모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 막내 뭐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지. 근데 내가 이게 소녀시대 이름을 어느 순간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연습장에다가 태연 얼굴, 무슨 뭐 티파니 특징 한 번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최초 처음에는 야 소녀시대 나왔대. 그때는 뭐 이승철의 노래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뭐 그런 거. 근데 인기가 오르니까 야, 어제 소녀시대 봤어? 내가 아니?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야 너 그런 것도 몰라?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너 그런 것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노래 부르는 애가 누구다?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빨리 되는 거죠. 그때 걔 노래 부른 다음에 나왔던 사람, 그 뒤에 있었던 사람, 걔보다 키 큰 사람, 걔보다 키 작은 사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8명이 점점 내 윤곽에 보입니다. 그리고 TV를 틀어보거나 인터넷을 접속을 해보면 무슨 소녀시대 공항 패션, 뭐 소녀시대 오늘의 하루 식당, 소녀시대 누구랑 연애했다, 누구랑 헤어졌다 일거수일투족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막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도 사실상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내 주변이 그 가치를 그렇게 권장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전에 이제 인종차별 대놓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 짐 크로우법이라고 해가지고 인종분리 정책. 그러니까 노예를 쓰는 건 불법이지만 저 인종하고 백인과 흑인이 공공기관을 따로 쓰는 것, 학교도 따로 다니고 화장실도 따로 쓰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법이 서기 1200년대가 아니고 196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거예요. 나중에 1960년대 중반에 인종분리 정책이 폐지가 됩니다. 같이 학교도 다니고 같이 화장실도 써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한영제 그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정서가 미국 사회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지금도 올림픽에서 수영 선수로 국가대표를 뽑을 때 흑인이 발탁이 되면 뉴스에 대서특필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오랜 역사에서 육상은 흑인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수영은 흑인 선수가 잘 없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깊은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인종 분리 정책을 하던 시기에 수영장이 미국에서 막 보급이 되는데 그 수영장을 흑인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뭐 애 데리고 수영장 데리고 가면 무슨 막 물 더러워진다 그러고, 그다음에 막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물에 이상한 거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 끝나고 청소 다 시키고 막 그런 일을 시키니까 더러워서 안 가는 거죠. 그냥 아유 그냥 정말 나는 저런 대우 안 받으련다. 그러면서 이 수영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낯선 어떤 경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자녀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최근에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조사를 하니까 흑인이 백인보다 익사로 죽을 확률이 3배가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는 과거의 기원이 지독히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독히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 뉴스에 나와서 조금 익숙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흑인이 스타벅스에 와가지고 주문을 하지 않고 자기 이제 다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체포당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게 비일비재하게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미국인들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립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를 뽑는데 한국에서만 뽑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Only white person만 지원하세요. 대놓고 백인만 지원하세요라고 적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막 취재진이 찾아와가지고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다는 말이 뭐 흑인이 무서웠어요. 우리 아이가 흑인을 싫어해서 그걸 말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흑인 방송인이 어떤 한 초등학생이 자기 팔을 이렇게 핥더니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는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합리화를 하려고 하죠. 걔들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걔들 아프리카를 봐봐. 그 아프리카는 조금 뭔가 경제 발전이 늦고 막 투자를 해주거든요. 근데도 속도가 잘 안 나요. 그 아프리카 대륙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로 잰 듯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 국경이 그렇게 생기겠습니까? 이게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막 싸우고 끊다 보면 그다음에 산맥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국경이라는 건 굉장히 뭔가 울퉁불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아프리카 보고 있으면 마치 자로 잰 듯한. 저 일이 언제 발생을 했냐면 1884년과 1885년 세계 14개 열강들이 베를린에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분할 정책을 펼칩니다. 아프리카 쟁탈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 내륙의 80%가 자기들 부족이 다 있었다고요. 국가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자기들 룰대로 다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14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이건 네 땅, 이건 너 땅 그렇게 자로 재어버립니다. 그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까지 원수였어요. 그래서 원수였으니까 자기들끼리 선을 쳐놓고 살았겠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산 거예요. 야, 쟤들하고 우리는 종교가 달라. 근데 하루아침에 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200개 부족이 하루아침에 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전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내전이 계속 발생하니까 생산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내버려 두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죠.